1537년 중종 32년 조선의 한왕의 장인이 손잡벌 되는 왕족을 죽였습니다. 아니, 한 명이 아니었어요. 무려 17명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의 이름은 김한로. 왕이 장인이 되어서 조선의 진짜 왕이 되려고 했던 남자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권력의 신을 가장 잔혹하게 숭배한 남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481년 한성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김한로였죠. 김한로는 특별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요, 머리는 비상했습니다. 1498년 겨우 17살에요. 문과에 급제했어요. 시와 문장에 뛰어났죠. 사람들은 그를 재주 있는 문신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남자한테는 남들이 못 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욕망을 읽는 눈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대요. 말은 적게 하고 눈은 많이 굴렸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 저 사람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잖아요. 연산군이 쫓겨나고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피가 흘렀고 권력이 바뀌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혼란의 시대였어요. 젊은 시절의 김한로 혹시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조광조의 이상에 열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도학 정치, 왕도 정치를 꿈꿨죠. 그는 처음엔 조광조의 개혁에 감동한 청년 관료였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 말을 신념처럼 되뇌었죠. 그런데 말이죠. 1519년 기묘사화가 터졌을 때 그의 이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받았고요. 동료들은 유배되거나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김한로는 궁궐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정의는 피를 부르는 허상이다. 나는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 그날 그의 가슴 속에서 이상은 죽고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그 배신의 기억이 훗날 그를 괴물로 만든 씨앗이 되었죠. 이상은 죽었고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 후 김한로의 생각은 정치는 피비린내 나는 비즈니스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줄을 대는 것. 그는 왕이 장인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반정 공신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받고 인맥을 만들고 그렇게 왕실과 연결되는 통로를 찾았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딸을 중종의 후궁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왕이 장인이 되는 순간이었죠. 딸의 이름은 희빈 김씨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국후. 임금의 외척을 높여 부르는 말로 왕의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대신들은요? 그를 권력의 문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요. 김한로의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그는 이제 조정에 나왔습니다.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전하, 반정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충신과 역적을 가려내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의를 말했어요. 명분을 말했어요. 그리고 충성을 말했어요. 근데요, 그 정의의 칼은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휘둘러졌습니다. 김한로는 상소문으로 권력을 쌓아 올렸어요. 그가 올린 글 한 장이면요, 대신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상소문이었을까요? 아무개는 반정에 공이 없습니다. 아무개는 역모를 꾸민 혐의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중종실록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김한로의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조정이 피로 물들었다. 진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는 말했죠. 충신은 많을수록 나라가 혼란해진다. 이상한 논리죠? 충신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요, 중종은 그 말을 믿었어요. 왜였을까요? 반정 공신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김한로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하, 공신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왕이 되십니다. 백성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군수군. 저 양반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산대. 김한로가 글 한 장 올리면요, 꼭 누군가 죽는데. 상소문이 올라가는 날이면 궁궐에서 곡소리가 난대. 그 양반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야사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한로 저택에요.
비밀 창고가 있었대요. 그 안엔 왕족들의 약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죠. 진짜 권력의 창고는요, 피해 기록으로 가득했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가 어떤 실수를 했고, 누가 어떤 약점이 있고,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요, 반정 공신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명씩, 한 명씩요, 상소문 한 장으로 쓰러뜨렸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사다리를 만든 거예요. 맨 꼭대기에는요, 오직 김한로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아래엔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죽거나 쫓겨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요, 조선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나를 막을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중종 말년이었습니다. 중종의 권력은 약해지고요. 김한로의 권력은 날로 강해졌습니다. 왕이 장인이자요, 조선의 실질적 주인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그의 눈치를 봤어요. 왕조차도 그의 의견을 물었죠. 국구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근데요, 그의 눈에는요, 더 이상 왕이 없었습니다. 왕권만 보였죠. 그때 김한로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왕족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문제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왕족들은요, 혈통으로 권력을 가졌거든요. 김한로처럼 애써서 쌓을 필요가 없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력. 그게 김한로에겐 위협이었어요. 왕실의 피는 언제나 나의 적이다. 그런데 말이죠. 그 참혹한 숙청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서의 변이에요. 1533년이었습니다. 세자의 거처 앞에서요, 사람 머리 모양의 인형이 발견됐습니다. 인형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자를 능지처 참할 것이며 중전은 참수하리라. 저주문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한로는 이를 왕실을 저주한 역모로 몰았어요. 그날 이후요, 세자와 가까웠던 후궁 경빈박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 복성군이 참살당했습니다. 왕족 숙청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는 숙부와 사촌들을요, 왕족들을 역모 혐의로 명단에 올렸습니다.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만들면 됐습니다. 아무개가 역모를 꾸몄다더라. 아무개가 역적과 내통했다더라. 소문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김한로는요, 왕실의 적을 없앴다고 말했지만요, 실록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김한로의 계책이 궁궐을 피로 물들였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죠. 그 죄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한로한테 죽임을 당할 왕족들이요, 궁궐 지하 옥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겨우 15이었대요. 아직 성인도 안 된 나이였죠. 왜 우리가 역모를 꾸몄다는 거냐?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 절규가요, 차가운 돌바닥에만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어떤 왕족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죄가 무엇이요?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죄요? 그들은 그 밤요, 창살 사이로 별을 보며 울었답니다.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피해 행렬이 시작됐어요. 실록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요, 야사엔 17명이라 전합니다. 왕족 17명이요,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니까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 왕실을 지킨 게 아니라 왕실을 죽였다. 김한로 때문에 왕족들이 죽었다. 수군수군. 김정승 댁 우물물이 붉게 변했다더라. 밤마다 궁궐 쪽에서 비명이 들린다더라. 백성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권력의 탑이 피로 쌓아 올린 거라는 걸. 중종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병이 잦아지고요, 정사를 돌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김한로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장인이었어요.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신이 좋은 약을 구해왔습니다. 중종은 고마워했죠. 근데요, 그 뒤에서는요, 모든 정사를 김한로가 결정했습니다. 대신들은 침묵했고요,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죠. 조선의 법은 이제 김한로의 입에서 나온다.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살인정승.
목숨을 마음대로 빼앗는 정승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요, 그는 웃었습니다. 백성이 나를 두려워한다면 그게 바로 나라의 안정이다.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에 취한 걸까요? 153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김한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관직 임명을요, 김한로가 결정했어요. 이 사람을 이조판서로 삼으시오. 중종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상소가 올라오면요, 김한로가 먼저 읽었어요. 중종보다 먼저요. 대신들은 아침마다 김한로의 저택으로 갔어요. 왕을 뵙기 전에요, 김한로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죠. 오늘은 어떤 일을 아뢰면 좋겠습니까? 한양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진짜 임금은 궁궐이 아니라 김정승 댁에 계신다. 중종이 한 번은 이렇게 탄식했대요. 내가 왕인가, 김한로가 왕인가. 그는 그렇게요, 조선의 정점에 섰습니다. 왕보다 높은 곳에 있었죠. 그의 저택은요, 궁궐보다 화려했대요. 하인은 100명이 넘었고요. 재산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답니다. 어디서 나온 재산이었을까요? 죽인 왕족들의 재산이었어요. 영모죄로 몰아서 죽이면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잖아요. 근데요, 그 재산이 김한로한테로 흘러들어갔죠.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시를 사랑한 문인이었습니다. 희락당고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안에는 매화와 별, 인생을 읊은 시가 가득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상의 권력은 구름과 같고 명예는 이슬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영화도 부귀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읊었어요. 권력의 허무함을 노래했죠. 그리고 이런 시도 남겼습니다. 세상은 더덥고 마음은 구름과 같다. 탐욕을 버리고 담담하게 살아가리. 명예도 재물도 죽음 앞에선 무용하니 오직 맑은 마음만이 영원하리.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문장은 정말 군자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후대 문인 담정 김우홍은 이렇게 평했죠. 그의 문장은 군자의 것이요, 그 행실은 역적의 것이다. 근데요, 이 시들을 보세요. 권력은 구름과 같다라고 읊은 사람이요, 권력을 위해 왕족 17명을 죽였습니다. 탐욕을 버리라고 쓴 사람이요, 국고를 축내고 재산을 쌓았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무용하다고 말한 사람이요, 명예와 재물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쓴 시는 피 묻은 붓으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한 인간 안에서 성리학적 이상과 피의 권력이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를 시를 쓰는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보다도 그의 피가 조선을 더 깊이 물들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요, 이런 남자를 왕권 보호를 위한 충신이라고 부르시겠어요? 아니면 괴물이라고 부르시겠어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1537년이었습니다. 중종 말년이었죠. 김한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근데요, 권력은요, 항상 정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봄이었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이 병에서 회복됐어요. 오랫동안 앓아누워 계시다가요, 건강을 되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정사를 보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내가 아픈 사이에 조정이 너무 달라졌구나. 신하들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김한로의 사람들 뿐이었죠. 중종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장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줬구나. 그런데 말이죠. 김한로에게 더 최악의 결과를 갖게 된 원인은요, 김한로의 딸 후궁 희빈 김씨였잖아요. 그 희빈이요, 중종의 총애를 많이 잃었답니다. 왜였을까요? 너무 오만했거든요. 내 아버지가 김한로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고요, 다른 후궁들을 무시했답니다. 중종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집안이 너무 교만하구나. 결국 희빈 김씨는 패출됐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거예요. 김한로의 권력, 그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한로가 작서의 변을 너무 확대한 거예요. 왕족 17명을 죽였잖아요. 중종도 처음엔 동의했어요. 왕실을 지켜야 한다. 근데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 많은 피가 흘렀어요. 중종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한로가 거짓으로 꾸민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무고한 왕족들을 죽인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답니다. 죽은 왕족들이 나타나는 꿈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조정에 남아있던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윤파라고 불리는 세력이었습니다. 유님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었죠. 그들은 김한로한테 밀려나 있었어요. 근데요, 중종이 달라지는 걸 느낀 겁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유님이 중종을 찾아뵀습니다. 전하, 김한로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중종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하라.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새로운 상소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요, 김한로를 고발하는 상소문이었어요. 김한로가 권력을 농단했습니다. 김한로가 왕족을 무고하게 죽였습니다. 김한로가 국고를 사유화했습니다. 김한로가 조정을 제 집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상소문이 계속 올라왔어요. 중종은 그 상소문들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장인을 너무 믿었구나. 내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중종은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김한로를 파직하고 국문하라. 조정이 술렁였어요. 정말로 김한로를 잡는다고? 저 무서운 김한로를? 이제 김한로가 당하는 차례였어요. 자신이 썼던 방법 그대로요. 김한로는 알았을 거예요. 내 차례가 왔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한로의 저택이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촛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죠.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두렵게 만들었던 손이요. 이제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끝인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요, 뭔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국구 김한로. 영모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가 쌓은 탑이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피로 쌓은 탑은요. 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저택은 수색당했고요.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그의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유배지였습니다. 경기도 갈봉현 그곳이었죠. 김한로는 거기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죠. 화려했던 저택은 사라지고요. 남은 건 낡은 초가집 하나뿐이었어요. 그는 늙었습니다. 권력을 잃으니 급격히 늙어버렸죠. 매일 창밖만 바라봤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537년 10월 사약이 도착했어요. 관리가 말없이 사약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긴 잔이었어요. 그때 김한로의 나이요 56세였습니다. 김한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입술에 닿는 그 순간 실록은 이렇게만 기록했습니다. 김한로 갈봉에서 사사되다. 그뿐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도, 그의 마지막 표정도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고요. 패자의 마지막은 침묵 속에 묻히는 법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요. 56년을 살았던 한 남자가 권력을 위해 모든 걸 바쳤고 결국 그 권력에 의해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김한로는 끝까지 자신을 군자라 믿었습니다. 나는 충신이었다. 나는 나라를 지켰다. 스스로를 그렇게 속였죠. 하지만 역사는요, 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 최악의 살인 정승. 아름다운 시를 쓴 손으로 왕족 17명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 그것이 진짜 김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그가 만든 피의 정치보다 오래 남았죠. 조선 최악의 권력 괴물 김한로.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그의 생이 끝났습니다. 김한로가 죽은 뒤요. 조선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괴물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죠. 한양 거리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가 남긴 독은 오랫동안 조정을 병들게 했습니다. 권력의 냄새를 맡은 자들은 언제나 그 뒤를 따랐거든요. 김한로가 보여준 그 방법을 다른 간신들이 따라했습니다. 역모로 몰아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권력을 쌓아 올리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피로 쓴 조선사 간신열전 9번째 이야기 김한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간신들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유자광은요, 살기 위해 간신이 됐었죠. 이이첨은 광해군의 칼이었고요. 김자점은 인조의 개였습니다. 근데 김한로는 달랐어요. 그는 권력 그 자체를 원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다고 봅니다. 왕이 장인이라는 지위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왕 위에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다른 간신들은 왕을 섬겼지만요. 김한로는 왕을 넘어서려 했으니까요. 혹시 그는 반정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요? 중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약했어요. 공신들이 너무 강했죠.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한로는 필요하기였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해야 했다. 공신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은 무너졌을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일까요? 권력의 균형을 위해선요. 때로는 잔혹한 결단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로 쓴 권력은 피로 끝난다. 17명이나 되는 왕족이 아무 죄 없이 그의 권력욕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정말 역모를 꾸몄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조작이었죠. 왜 우리가 역모를 꾸몄다는 거냐? 그 절규를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김한로는 그 절규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듣고도 무시했죠.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한로의 권력 독점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자리, 누군가의 인맥, 이름만 바뀌었을 뿐요.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요.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요. 자기 배만 불리는 거죠.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책임 없이 오래 쥐면 독이 됩니다. 김한로가 그랬고요. 역사 속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조선의 피로 배운 교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김한로는 필요하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악마였을까요? 왕권 강화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역사는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 편은 조선간신 열전의 10번째 간신 이야기입니다. 왕이 곁에서 왕을 세운 남자, 하지만 결국 그 왕조를 피로 물들인 인물. 권력의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았고 충신의 얼굴로 왕을 조종했던 남자. 그 이름 한명회. 세조의 칼이자 단종의 악몽. 그리고 조선 모든 간신의 원형이 된 사내. 그는 스스로 말했답니다. 간신이라 불려도 나는 살아남았다. 조선 간신의 DNA. 피로 쓴 조선사, 조선간신 열전 10번째 화 한명회. 왕을 만든 간신의 마지막 결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피로 쓴 조선사, 조선간신 열전 김한로 편.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